주식회사의 탄생 다른 사람과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상업행위는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문명화되기 이전에 벌써 생겨났다. 바빌로니아에서 상업활동에 대한 기록이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상업활동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이다. 거기에는 사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부유한 상인들의 재산에 대한 기록 역시 담겨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무렵에 생존했던 위대한 통치자 함무라비가 다스렸던 바빌로니아에서는 이미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로 담근 술, 밀가루, 올리브유, 호밀은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저당 잡힌 뒤 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자는 곡물이나 은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상업활동은 개인이나 조합 형태로 조직된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해안을 따라 거주했던 페니키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은 가장 오래된 상업조합의 형태를 보여준다. 나라 간에 혹은 도시 간에 교역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함께 모여서 선장을 고용하고 선박을 빌려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도시로 떠났다. 초기의 상인들이 거래했던 품목으로는 올리브유, 무화과, 꿀, 양모, 대리석 등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다른 나라와 교역할 기회가 매우 많았고 그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시작해 인도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 인도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방직 산업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고 그리스 상인들은 인도산 옷감을 거래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당시 유행에 민감한 돈 많은 그리스인은 인도산 실크와 면직물로 옷을 지어 입었다. 그리고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그리스 상인들은 대상을 고용하여 사막을 건너 인도와 교역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초기의 기업 조직은 대개 조합이나 합작 투자의 성격을 띠었으며 규모 면에서 제약이 많았다. 그리고 조합이나 합작 투자는 대개 교역을 위해 여행을 하는 동안이나 외국에 항구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지속하였다. 가장 먼저 주식회사의 형태가 구체화한 것은 1400년경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였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중동과의 교역의 중심이 되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베니스 상인들이 운하 주변에 지은 저택이나 궁전들을 통해 지금도 그 당시의 주식회사가 어느 만큼의 부와 권력을 소유했었는지 엿볼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세력을 넓히고 자신들이 건설한 왕국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부기법과 은행업을 일찍부터 발달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상업의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사실 복식 부기는 그 당시 베니스에서 살았던 수사 루카 파치오리에 의해 고안되었다. 상업이나 은행업에 관한 모든 단어가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베니스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되리라 생각된다. 그 당시 베니스에서 발전한 기업의 형태는 합작회사이었다. 초기의 일시적인 조합이나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집단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이런 합작회사들은 소규모 상인들의 자본력이 영구적으로 결집하여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규모와 자본력 때문에 보다 수익성이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점점 더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어 감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합작회사는 교회와 국왕에 대립하며 거대 기업으로서 많은 변화를 받아들였다가 교회와 국왕은 자신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상인이 필요했고 반면 상인들은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경쟁자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권위와 국왕의 군대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은 교회와 국왕과 동맹을 맺게 되었다. 회사가 더 많은 힘을 가짐에 따라 국왕의 권위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왕은 회사의 세력을 제한하고자 국왕의 허가 없이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국왕의 허가로 설립된 초기의 합작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동인도 회사와 허드슨즈 베이를 들 수 있다. 흥미로운 네덜란드 회사로는 1610년경 설립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한 번에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특이한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이나 식민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을 운반하는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정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설립 강령에서조차 자신들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확실히 했다. 사실상 그들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끌어모아 해적선을 만들어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을 운반하는 스페인 배들을 약탈하였던 해적들의 기업이었다. 대중이 소유한 돈의 위력 과거 은행업과 합작 회사가 생겨나기 전에는 개인의 저축은 그저 쌓아만 두는 것이었을 뿐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성도 갖지 못했다. 도축업자, 식당 여급, 구두수선공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아주 적은 돈을 아껴서 집안에 숨겨두었고 이러한 저축으로부터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의 이런 믿음은 상인과 교황 그리고 국왕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힘을 잃어갔다. 그리고 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여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의 운용 방법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것과 은행가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은행가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은행가는 돈은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과 돈은 부족하지만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들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잉여 자본을 모아 그것을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재배치한다. 그래서 10대들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저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줄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때문에 10대들은 저축했던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가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유통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다. 투자 게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월급을 저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월급은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5만 명의 월급이 모이면 그 액수는 엄청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실제로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집합 장소이다. 한편으로 은행은 그렇게 모인 돈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빚을 진 것이 된다. 사업가가 부채를 짊어지기 싫어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해서 기업을 파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보다는 기업의 부분적인 소유 권리, 말하자면 자산이나 주식을 대중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옛날에는 이런 거래가 소위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지방관계 당국이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기록하고 상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압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식시장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투자자들 간에 서로 다른 기업의 부분적 소유권이 거래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과거에 이러한 시장 형태가 현대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일반적인 은행 대신에 메릴 린치나 살로몬 브라더스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투자은행들은 투지할 기업을 찾는 돈 많은 개인이나 조직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 투자는 대부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채권을 주었다. 투자은행은 어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기꺼이 사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찾는 것이다. 혹은 회사가 소유권 즉 주식을 투자자에게 팔기도 했다. 투자은행은 끌어들일 수 있는 자본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었다. 제너럴 모터스가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구하고자 한다면 살로몬 브라더스나 메릴 린치 같은 투자은행에 연락하여 제너럴 모터스의 채권이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처음으로 기업이 소유권을 일반에게 매도하는 것을 제1차 기업 공개, 약어로 IPO이라고 하며 두 번째의 경우는 제2차 기업 공개이라고 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 기업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람들이 모여 소유권을 사고 팔거나 투자은행을 통해 대중에게 판매된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이는 곳으로는 경매 시장도 있다. 매도자는 매도 가격을 매수자는 매수 가격을 부르고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거래가 성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 메릴 린치의 주식 중개인이 제너럴 모터스의 주식을 사라고 전화를 한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 일을 하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가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고 있거나 제너럴 모터스의 주식을 팔고자 하는 다른 투자자와 여러분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메릴 린치의 중개인은 제너럴 모터스를 위해 자금을 모아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가 없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므로 자연히 주식 중개인은 매우 적극적이 될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 여러분이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과자나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회사를 캐디 제과라고 부르자. 사업을 시작할 돈을 모으기 위해 친구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은 곧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소유 지분을 팔아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법인화 되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는 모두 법인 회사이다. 주식회사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캐디 제과가 상한 쿠키를 판 것에 대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캐디의 주식 소유자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의 결과 캐디 제과가 자본 전체를 몰수당하게 되어도 원고는 주식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또 다른 이점 하나는 소유권의 분할이 가능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디 제과의 파이처럼 소유권이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파이는 자르면 자를수록 조각이 점점 더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더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그 주식들 각각의 소유권은 작아진다.